주인공 제르샤는 고아이면서도 사회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로 살아가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사랑과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제르샤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건전한 인간상, 대학생상을 제시해준다. 오늘은 2012년에 출간한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거슨관 212호실 9월 24일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하신 평 의원님께 드디어 도착했답니다. 어젠 기차로 4시간이나 여행했지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엔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굉장히 크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곳이더군요. 방을 나가기만 하면 매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후에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받는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밤이에요. 하지만 좀 친해지기 위해서 우선 편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저로서는 도대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3번인가 4번밖에는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편지가 훌륭한 것이 못 되더라도 아무쪼록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어제 아침 떠나오기 전에 리페트 부인과 매우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특히 저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친절한 아저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매우 정중하게 대하도록 주의해야만 되겠지요. 그렇지만 존 스미스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중할 수 있겠어요? 왜 좀 개성 있는 이름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차라리 말뚝씨나 빨래 장대식에게 편지를 쓰는 편이 낫겠어요. 이번 여름에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세월 끝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 마치 가족이라도 발견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치 내가 누구에겐가 속해 있는 것 같아 매우 아늑한 기분이에요. 그러나 아저씨를 생각할 때는 저희 상상력도 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저씨는 키가 큽니다. 아저씨는 부자입니다. 아저씨는 여자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아저씨를 친애하는 소녀 혐오 아저씨라고 부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좀 모욕적이에요. 아니면 부자 아저씨는 어떨까요? 그건 아저씨를 모욕하는 것이네요. 마치 아저씨가 가진 것 중에 돈이 유일하게 귀중한 것인 양 들리니까요. 더구나 돈이 많다는 것은 극히 표면적인 특징에 지나지 않아요. 어쩌면 아저씨는 평생 부자로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아주 영리한 사람들도 월가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키가 큰 것은 평생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마음에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들 사이의 애칭이니까요. 리페트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해요. 2분만 지나면 10시 종이 울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종소리에 의해 몇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종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먹거나 자거나 공부합니다. 그건 무척 활기를 북돋아 줍니다. 늘 불 끄는 말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 종이 울리는군요. 불이 꺼졌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얼마나 정확히 규칙을 잘 지키는지 보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의 훈련 덕분이죠. 아저씨를 존경하는 제루샤 에버트.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이 좋아요. 그리고 저를 보내주신 아저씨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너무 흥미진진해 잠도 거의 못 잘 지경이에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아저씨가 젊을 때 다니시던 대학도 틀림없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탑 꼭대기에 있는데 새 진료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전염병동이었던 곳입니다. 이 탑의 같은 층에는 저 말고도 3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좀 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4학년 여학생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러드리지 펜들톤이라는 1학년생이 둘 있습니다. 셀리는 머리가 빨갛고 들창코인데 꽤 친절합니다. 줄리아는 뉴욕에서도 제일 가는 집안 출신이라는데 저 같은 것은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셀리와 줄리아는 같은 방을 쓰고 4학년생과 저는 각기 독방을 쓰고 있어요. 독방이 거의 없으니까 1학년생은 보통 독방을 쓸 수 없는데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 얻게 되었답니다. 서무계에서 올바르게 자라난 아가씨에게 고아하고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고아라는 것이 이점도 있는 것이군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데 창문이 2개 있어 전망이 좋아요. 18년 동안이나 한 수영실에서 20명과 함께 지내다가 혼자 지내게 되니 참으로 편합니다. 처음으로 제루샤 에버트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저씨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요일 신입생 농구팀을 조직하는데 어쩌면 저도 들어갈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몸집은 작지만 아주 재빠르고 강인하고 끈질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중을 향해 점프할 때 저는 다리 밑으로 빠져나와 공을 빼앗습니다. 연습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어요.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면 나무들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고 대기는 낙엽 태우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모두들 웃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아가씨들은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긴 편지를 써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모두 알려드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7번째 시간종이 울려서 10분 안에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만 해요. 제가 팀에 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당신의 변함없는 제루샤 에버트. 10월 1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미켈란젤로에 관해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중세기 때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예요. 영문학을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에 관해 알고 있나 봐요. 같은 반 학생들이 제가 미켈란젤로를 아케엔젤 대천사로 알고 있었다고 모두 웃어댔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아케엔젤로 들리잖아요. 대학에서 곤란한 점은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척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보지 못한 것을 다른 애들이 이야기하면 잠자코 있다가 후에 백과사전을 찾아봅니다. 저는 첫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군가가 모리스 메텔링크에 대해 말하길래 저는 그 사람도 신입생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웃음거리가 온 대학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클래스에서 다른 누구 못지않게 총명합니다.
적어도 몇몇 학생보다는 더 총명합니다. 제 방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갈색과 황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벽은 황갈색으로 10개 칠해져 있고 저는 노란색 무명 쿠션과 마호가니로 만든 책상을 샀어요. 그리고 등나무 의자 1개와 한가운데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깔개를 하나 샀습니다. 그 얼룩 위에 의자를 놓았지요. 창문은 높아서 보통 의자에 앉아서는 밖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롱 뒤 나사를 뽑아 거울을 드러내고 위에다 천을 둘러 창문 앞에 옮겨 놓았습니다. 창의자로는 아주 적당한 높이예요. 옷장 서랍을 계단처럼 열어놓고 올라간답니다. 아주 편하네요. 셀리 맥브라이드가 졸업반 학생들이 경매장에서 물건 고르는 걸 도와주었어요. 셀리는 여지껏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실내 장식에 대해서 잘 안답니다. 생전 동전 한 입 이상 만져본 적이 없다가 진짜 5달러짜리 지폐로 직접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값도 치르고 거스름돈도 받고 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 그런 용돈을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셀리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줄리아 러드리지 펜들톤은 정반대이고요. 한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을 정할 때 서무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짝을 지었는지 묘해요. 셀리는 모든 것이 재미있대요. 낙제까지도 재미있대요. 그런데 줄리아는 만사의 실증을 느낀답니다. 그녀는 남에게 호감을 받으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펜들톤가의 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시험도 더 이상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줄리아와 저는 나면서부터 적수입니다. 아저씨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싶으셔서 초조하게 기다리셨죠? 첫째, 라틴어. 제2차 포에니 전쟁. 어젯밤 한니발과 그의 부대가 프라지메누스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사들을 기습할 복병을 준비했으며 아침 4시에 전투가 있었는데 로마군은 후퇴했습니다. 2. 프랑스어. 삼총사 24페이지와 불규칙 동사 제3변화. 3. 기하. 원기둥을 끝내고 원뿔을 배우고 있음. 4. 영어. 설명법. 제 문체는 명확하고 간결한 점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5. 생리학. 소화기관에 들어갔음. 쓸개와 췌장은 다음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제루사 에버트. 수요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제 이름을 바꿨어요. 대학의 명부에는 아직도 제루샤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 밖에 어디에서든지 주디입니다. 단 하나의 애칭을 자신이 붙여야만 한다니 정말 가엾지요. 그렇지만 주디라는 이름은 전적으로 저 혼자서 생각해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프레디 퍼킨스가 똑똑하게 말할 수 있기 전에 저를 부르곤 했던 이름이에요. 리페드 부인이 아기 이름을 붙일 때 좀 더 머리를 쓰신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전화번호부에서 애들의 성을 따옵니다. 첫 장에서 에버트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무데서나 따오고요. 제루사는 묘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이름이 싫어했어요. 하지만 주디는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척 순진한 이름이에요. 저와는 종류가 다른 소녀의 이름이고요. 상냥하고 자그마한 푸른 눈을 한 집안의 식구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어리광도 부리며 평생을 아무런 근심 없이 말광량이로 살아가는 계집애의 이름 같아요. 그렇게 산다면 좋지 않겠어요? 저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 해도 집안 식구들이 저를 버릇없는 아이로 키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랬었던 채 해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저에게 보내시는 봉투에 주디라고 써주세요. 뭐 좀 더 알려드릴까요? 저에겐 가죽 장갑이 3켤레 있어요. 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았던 벙어리 가죽 장갑이 있었지만
다섯 손가락짜리 진짜 가죽 장갑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장갑을 꺼내어 끼워봅니다. 교실에까지 끼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종이 울리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선생님은 제가 전번에 낸 장문에 비범한 독창력이 보이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선생님이 정말 그랬다고요. 선생님의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18년 동안 받아온 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방침은 97명의 고아들을 97 쌍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게 보이는 비범한 예술적 재능은 어렸을 때 장작 헛간문에다 분필로 리페트 부인의 얼굴을 그리면서부터 발전된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집을 나쁘게 말한다고 아저씨 감정이 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시니까 언제라도 수표 지불을 중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버릇없는 것이지만 제게서 예의 범절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고아원이 교수들이 결혼 준비 학교는 아니니까 말이에요. 아저씨, 대학에서 제가 점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노는 시간이라는 걸 아세요? 저는 모든 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절반도 모른답니다. 그들이 하는 농담은 저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연관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서 이방인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참 비참한 기분이더군요. 이런 기분은 전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곤 했었죠. 저는 이상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애들과는 틀렸으며 모두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을에 두세 명의 동정심 많은 애들이 제게 다가와서 뭔가 점잖은 말들을 하곤 했었죠. 저는 애들 모두를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정심 많은 애들을 제일 미워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모릅니다. 저는 셀리 맥브라이드에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느 친절한 노신사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사실 그대로잖아요. 아저씨가 저를 겁쟁이로 만드시는 건 싫지만 저는 정말로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무시무시한 고아원이 어둡게 다가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만일 제가 그 고아원에 등을 돌리고 추억을 잊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 못지않은 바람직한 아가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근본적인 차이란 없다고 믿어요. 그렇죠? 어쨌든 셀리 브라이드는 저를 좋아해요. 당신의 영원한 주디 에버트, 원망은 제르자. 토요일 아침. 이제 막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별로 유쾌하지 못하게 들리는군요. 그렇지만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임시 과제가 있고 기하 복습 문제를 해야 하는데 제 책이 감기까지 들었다는 것을 아저씨는 모르시겠죠? 일요일. 어제 잃어버린 이 편지를 부추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하가 치미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려고요. 오늘 아침 감독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자비심을 갖게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종의 유용한 가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 제가 이처럼 완벽한 숙녀가 되지 않았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올라가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10월 2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 저는 농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제 왼편 어깨에 멍이 든 걸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오렌지빛이 약간 도는 파란색과 젓갈색 빛입니다. 줄리아 펜들톤도 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끼일 수가 없었답니다. 만세.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심술궂은지 아셨겠죠? 대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재미있습니다. 저는 애들, 선생님들, 교실과 교정,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에 2번씩 아이스크림을 먹고 강냉이죽 같은 건 먹어본 적도 없지요. 아저씨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저는 2, 3일마다 한 번씩 아저씨께 계속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모든 새로운 일들에 대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라곤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제가 수다스러운 점 양해하세요. 곧 차분해질 테니까요. 만일 제 편지가 귀찮으시다면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돼요. 이제 11월 중순까지 편지 드리지 않는다고 약속할게요. 가장 수다스러운 주디 에버트. 11월 1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들어보세요. 정각추, 절두체의 측면적은 양쪽 바닥의 둘레 길이를 더한 것이다. 그 사다리꼴 높이 하나를 곱한 절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같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제 옷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죠? 6벌인데 모두 새 것인데 다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큰 어떤 사람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제 것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 생애에서 얼마나 큰 결정을 이루는지 아마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옷들은 아저씨가 제게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새 옷을 여러 벌씩이나 갖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게도 리페트 부인이 아니라 시찰위원회에서 있는 미스 프리차드가 골라주었어요. 실크 위에 분홍색 메린스를 곁들여 지은 야회복 한 벌, 푸른빛 예배복 동양식 장식을 한 빨간색 얇은 나사천으로만 만찬복, 또 한 벌의 장미색 인조견 반찬복, 회색 상의, 학교 갈 때 입는 평상복 등이 있어요. 이것이 줄리아 러드리지 펜들톤의 엄청나리만큼 굉장한 의상들이 아니라 바로 제루샤 에버트의 것이라니까요. 어우 세상에. 아저씨는 지금쯤 제가 얼마나 경박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계집애인가를, 또 여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의 낭비인가를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아저씨, 만일 아저씨가 일생 동안 체크무늬의 무명옷만 입으셨다면 저희 느낌이 어떨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체크무늬 무명옷보다 훨씬 못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품 상자. 그 끔찍한 구제품 상자에서 나온 옷을 입고 학교에 가기를 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교실에서 어쩌면 꼭 내 옷을 처음에 입었던 아이 옆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 속삭이고 키득거리면서 그 옷을 손가락질하고 했습니다. 자기 원수가 내버린 옷을 입는 쓰라림은 영혼까지도 갉아먹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실크 스타킹을 신는다 해도 그 상처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의 전황보고, 현지에서 보내온 뉴스. 11월 13일 목요일 4시 한니발 장군은 노마 전위 부대를 폐주시키고 카르타고 군대를 이끌고 산을 넘어 카실리늄 평야로 들어갔다. 한편 경무장한 누미디아군 일개 중대는 퀸더스 파비우스 맥시무스 보병대와 교전하는데 2번의 대전투와 소전투가 있었다. 로마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 아저씨 특별 종군 기자의 영광을 가진 제이 에버트. 12월 19일.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제 질문에 조금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군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저씨는 대머리입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머리 꼭대기를 그리기 전까지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거기서 막혀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백발인지 아니면 약간은 희끗희끗한 머리인지 그렇지 않고 아니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신지 정할 수가 없군요. 여기 아저씨를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지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약간 그려 넣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군요. 아저씨 눈은 어떤 색인지 알려주세요. 회색이고 눈썹은 현관 지붕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입은 양쪽 끝이 아래로 처진 듯한 일자고요. 아 참 그래 맞아. 아저씨는 신경질이 많은 잔소리상의 할아버지일 거예요. 오후 9시 45분. 저는 깨트릴 수 없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즉 아침에 아무리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더라도 밤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저 평범한 책들을 읽습니다. 전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저희 18년간의 공백이었으니까요. 아저씨는 저희 정신이 얼마나 깊은 무지 심연 속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고루 갖추어진 가족과 가정과 친구와 서재를 가진 여학생이라면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답니다. 토요일. 아저씨, 기하학의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자랑스러워요. 지난 금요일 평행 육면체에 대해 공부는 끝내고 사절 두각주에 들어갔거든요. 갈수록 길이 험하고 가파르다는 걸 느낍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휴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가방들이 쌓여 있습니다. 복도가 어찌나 어수선한지 좀처럼 지나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다들 들떠서 제잘되느라 공부는 저만큼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휴가를 멋있게 보낼 생각이에요. 저 말고 텍사스에 사는 신입생이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는 산보도 하고 만일 얼음이 언다면 스케이트도 배우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책이 도서관에 가득 있으니 빈 3주일 동안 이런 일들을 해내야겠지요. 안녕 아저씨. 아저씨도 저만큼 즐거운 기분이시길 바랍니다. 아저씨 변함없는 주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록 윌로우에서 9월 19일. 아저씨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충고가 필요해요. 이 세상 다른 누구한테도 충고를 받고 싶지 않고 꼭 아저씨의 말씀만 들어봐야겠어요. 제가 아저씨를 만날 수 없을까요? 말로 하는 것이 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아저씨 비서가 편지를 뜯어볼까 염려도 되거든요. 주디. 10월 3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손수 쓰신 꽤 떨리는 글씨군요.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가 편찮으셨다니 그거 참 안됐군요. 만일 제가 알았더라면 제 문제로 아저씨를 성가시게 해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네, 걱정거리를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편지로 쓰기에는 좀 복잡하고 게다가 아주 사적인 문제예요. 이 편지는 간직해 두시지 말고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1000짜리 수표를 동봉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다 보내다니 참 우습죠? 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씨, 제 소설을 팔았어요. 그건 7편으로 나누어져 연재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아저씨는 제가 기뻐 날뛸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 전혀 무감각하답니다. 물론 아저씨께 빚을 갚기 시작한 건 기쁩니다. 전 아직 아저씨께 2천여 달러나 더 빚이 있는걸요. 그건 할부로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받는 것에 대해 너무 화를 내시지 마세요.
그 돈을 갚아드리는 일은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고 전 아저씨께 그 이상의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 은혜는 일생 동안 감사와 애정으로 계속 갚아드릴게요. 자, 이제 아저씨, 다른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아저씨 생각에 제가 그 충고를 좋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관계없이 가장 현명한 충고를 해주세요. 아저씨는 제가 아저씨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아시죠? 아저씨는 저희 가족 전체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도 아저씨는 제가 다른 남자에 대해 아주 대단히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하실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저씨도 별 도움이 없이 알아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편지가 꽤 오랫동안 자비 도련님 이야기로 가득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지 아저씨께 알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분의 생각과 맞추려고 제 생각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언제나 그의 생각이 옳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저보다 연례 14년이나 위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는 키가 너무 커버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는 비 올 때 고무덧신을 실을 줄을 모릅니다. 그분과 저는 항상 재미있게 여기는 것들을 똑같습니다. 그건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두 사람의 유머 감각이 서로 반대라면 끔찍할 거예요. 그 넘을 수 없는 큰 틈을 이어주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됐어요. 그는 다만 그 자신일 뿐이죠. 저는 그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빛이 아름답긴 해도 제 옆에 함께 바라볼 그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달빛이 싫습니다. 아저씨께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요. 만일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청혼을 전 거절했어요. 전 그에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비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버렸답니다.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지미와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는 충분히 성숙하지도 않았는걸요. 그러나 자비 도련님과 저는 무서운 오해의 늪에 빠져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했답니다. 제가 그를 그냥 보내버린 건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랍니다. 전 그가 훗날에 후회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부모도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그에게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하기 싫었거든요. 전 무서운 애일지도 몰라요. 그의 집안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저도 역시 자존심이 강하고요. 또한 저는 아저씨에 대해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작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작가가 되려는 노력은 해봐야만 하지요. 아저씨가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한 번도 써먹지 않는 건 옳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갚아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으로는 그 빛을 어느 정도 벗은 듯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을 한다 해도 작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생활이 꼭 서로 상반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그는 사회주의자니까 인습에 매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뱅이와 결혼하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의 마음이 꼭 일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즐겁고
떨어져 있으면 쓸쓸하게 느낀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 사람의 사이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전 아저씨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저씨도 가족이 있으시죠? 그러니 이 일을 그저 동정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봐주세요. 아저씨께 이 일을 털어놓는 제가 얼마나 대담한지 아저씨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문제는 지미가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 때문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제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무시한 일이겠죠? 그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전 차라리 여생 동안 비참하게 지내는 편이 낫겠어요. 이 일은 거의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여기 있었던 이후로는 그에게 소식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저도 막 마음의 상처가 진정되어 가고 있는데 줄리아에게서 편지가 와서 제 마음을 다시 몽땅 헝클어 놓아 버렸어요. 그녀는 편지에 쓰기를 자비스 삼촌이 캐나다에서 사냥하다가 밤새 폭풍우를 만나 그때부터 폐렴으로 쭉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줄도 몰랐지요. 전 그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서 기분이 상했더랬거든요. 그는 지금 꽤 불행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주디. 10월 6일 가장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그럼요. 가고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 4시 반에 가지요. 물론 길도 알 수 있어요. 뉴욕에 3번이나 가보았고 또 전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전 제가 정말로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저씨를 생각만 해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피와 살을 가진 실제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저씨,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 일도 걱정을 해주시다니 정말로 친절하시군요. 몸 조심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마세요. 이번 가을비는 아주 척척하거든요. 친애하는 아저씨께 주디. 목요일 아침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비도련님 키다리 아저씨 펜들톤 스미시 씨께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전 자지 못했어요. 단 한숨도요. 전 너무 놀랐고 흥분했으며 어리둥절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전 이제 앞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주무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잠을 주무셔야만 빨리 회복하셔서 제게로 오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그걸 내내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참을 수 없군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차에 태워주러 내려오셨을 때 사흘 동안이나 당신이 살 가망이 없었대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내 사랑.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제게 빛이라고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나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서로 행복하게 지냈으니 돌이켜보며 살 수 있는 추억이라도 남아있을 테죠. 전 당신을 기운나게 해드릴 작정이었는데 저부터 기운을 차려야만 하겠군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며 바라오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지만 그만큼 더 긴장되어 있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에는 항상 마음이 가볍고 태평하고 근심이 없었더랬죠. 그때는 잃어버릴 만한 귀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평생 동안 큰 걱정거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 곁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당신을 칠 수 있는 자동차들이나 머리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간판들 또는 당신이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하고 꿈틀거리는 병균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그저 평탄하기만 한 평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제발 빨리빨리 나으세요. 전 당신을 제 옆에 두고 당신을 만져보고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어요. 반 시간 동안밖에 같이 있을 수 없었다니
전 그게 꿈이 아니었는지 두렵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매일 찾아가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드리고 베개도 도두어드리며 당신 이마에 있는 2개의 작은 주름살도 펴드리고 당신 입 양쪽 끝을 올려서 멋있고 유쾌한 미소를 띄울 수 있게 해드릴 텐데, 하지만 이제 다시 유쾌해지시겠죠? 어제 제가 떠나오기 전에 당신은 즐거운 기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10년이나 젊어 보이는 걸 보면 제가 틀림없이 좋은 간호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다 10년씩 젊어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만일 제가 11살짜리 꼬마로 둔갑한다 해도 여전히 절 좋아해 주실 거죠? 어제는 유사일에 가장 근사한 날이었어요. 제가 99살까지 산다 해도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윌로우를 떠났던 소녀와 밤에 돌아온 소녀와는 아주 딴판이 되어 있었어요. 샘플 부인은 4시 반에 저를 깨워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잠이 활짝 깨더니 제 머리를 제일 먼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촛불을 켜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물든 10월의 색채를 보며 정거장까지 5마일을 마차로 달렸습니다. 도중에 해가 떠오르고 습지 단풍나무와 산딸기 나무는 진홍빛과 오렌지빛으로 빛나고 돌담과 옥수수밭은 하얀 서리에 덮여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기는 쌀쌀하고 맑았으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 속에서도 내내 기찻길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아저씨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다른 사람, 아저씨보다 더 그리운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맞아들었죠. 제가 메디슨 거리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갈색 집이 하도 크고 가까이 하기 어렵게 생겨서 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아저씨 집사는 아주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노인네여서 금방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에버트 양이세요? 그는 제게 묻더군요. 네, 제가 대답했으니 결국 스미스 씨를 찾으러 왔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었죠. 그는 제게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 방은 컴컴하고 웅장한 남성적인 방이었어요. 저는 커다란 덮개를 씌운 의자 끝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어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는 거야.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 그러자 이내 그 사람이 돌아와 서재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전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다리가 후들거려 정말 아주 간신히 걸어 올라갔어요. 그는 문 밖에서 돌아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아주 편찮으십니다. 오늘 처음 허락을 받고 일어나 앉으신 거니까 너무 오래 지체해서 흥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투로 와서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참 좋은 노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놓고 하고 에보트 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제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환한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서 가서인지 아주 어두워서 한동안 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내 저는 난로 앞에 있는 큰 안락의자와 그 옆에 있는 반짝이는 테이블과 좀 더 작은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베개를 머리에 받치고 담요로 무릎을 덮은 채 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말리기도 전에 그가 일어나서 약간 떨면서 의자 뒤에 몸을 기대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전 그 사람이 당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저씨가 저를 놀래주려고 당신을 거기에 보내서 절 만나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그러자 당신은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말했죠. 이 귀여운 주디 아가씨, 내가 키다리 아저씨일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나? 그 순간에 전 깨달았어요. 아, 하지만 전 얼마나 어리석었나요. 제가 조금만 기지가 있었다면 수많은 사소한 일들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전 아주 훌륭한 탐정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저씨? 아니, 자비.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요? 그냥 자비라고만 부르면 불손하게 들려요. 전 당신께 불손해서는 안 되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정말로 달콤한 30분이었어요. 전 정신이 몽롱해서 역에 도착했을 때도 하마터면 세인트루이스행 기차를 탈 뻔했지요. 당신도 꽤 정신이 멍했었죠. 저에게 차도 한 잔 권해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둘 다 아주 행복했잖아요. 저는 어둠 속을 마차로 달려 록 윌로우에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별은 반짝이고 얼마나 반짝이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콜린을 데리고 나가 당신과 함께 갔었던 곳을 모두 찾아다니며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과 그때 당신의 모습을 회상해 보았어요. 오늘 아침의 숲은 윤기 있는 청동색을 띠고 대기는 서리를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등산하기에 꼭 맞는 날씨예요. 당신이 여기 있어 저와 함께 산들을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자비, 전 당신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건 행복한 그리움이에요. 우린 곧 함께 지내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 정말로 아무런 가식도 없이 함께 서로에게 속하게 되겠죠. 제가 결국엔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달콤할 것 같아요. 이젠 잠시라도 당신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주디.